상하이 점령 후 일본군의 다음 표적은 난징이었습니다. 이에 장제스는 수도를 우한으로 옮기는 한편 난징 인근 지역의 군벌부대와 패전병들을 규합 난징 수비군을 급조했습니다. 당시 난징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고작 13개 사단, 상하이에서 퇴각해온 중앙군 소속의 제87, 제88사단과 제36사단, 한커에서 끌어온 군벌 부대로만 이루어진 제66군과 제74군, 여기에 군사학교 생도대와 교도총대, 고사포연대를 배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합쳐도 10만여 명에 지나지 않았죠. 상하이 전투 당시 동원한 70만 명이 넘던 병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입니다. 더구나 이들의 지휘계통은 이미 붕괴돼 있었고 사기는 형편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기와 장비는 턱없이 부족해 병사들의 태반이 소총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난징 방어사령관을 맡은 사람은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탕성지였습니다. 후난성 출신으로 장제스보다 2살 어린 그는 군벌 내전기 중국 최고의 명문 군사학교였던 바오딩 군관학교 보병과를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북벌 전쟁 당시에는 북벌군의 선봉을 맡아 탁월한 지략으로 연전연승을 거두었기에 한때는 장제스의 지위를 위협했던 후난성 제1의 명장으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대전에서 장제스에게 패한 뒤 완전히 몰락해버렸고 장제스에게 투항한 후 그의 배려로 군사참의원 위원장, 훈련 총감 등을 역임하긴 했지만 이는 실병력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이미 권부에서 물려난, 아니 몰락한 인사였던 것이죠. 또한 그는 자신의 젖을 비관하면서 생긴 심신미약으로 마약을 하게 됐는지 아니면 젊은 시절부터 시작한 마약으로 심신미약이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는 이 당시 이미 아편 중독으로 예전의 탕성지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난징을 쉽게 내줄 생각이 없었던 장제스는 병력 동원 위에도 상하이 전투 당시 무작위짝이 없는 운영으로 이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린 기갑전력의 투입도 시도했습니다. 상하이 전투에 참가 많은 손실을 입었던 중국군의 기갑부대, 그들에게 있어서 상하이 전투는 첫 데뷔전이자 몰라의 길로 들어선 전투였습니다. 정과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는 잘못된 교리와 전차병들의 훈련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겠지만 그것 말고도 전투에 투입된 기갑 장비의 수량이 손에 꼽을 정도로 너무나 적었고 잘 방비된 적진지를 돌파하기에는 화력과 장갑이 터무니없이 빈약한 경전차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상하이 전투의 주요 작전은 온갖 장애물이 널려있는 도심에서 벌어진 시가전이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좁은 도심길에서 전차를 기동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전장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보병의 지원이 없는 도심 속의 기갑 장비는 한낱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포 등의 좋은 먹잇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군은 적 진지에 대해 주먹으로 사용해야 하는 야자에서의 집단적 전차 기동은 물론 기계와 보병이 반드시 필요한 도심 속 제병 협동작전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구난방으로 획득해 교류마저 호환되지 않았던 기갑 장비들은 가뜩이나 시원치 않은 군의 보급 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버렸고 이로 인한 병참의 부실은 기갑부대의 지원은 고사하고 일반 보병부대의 지원마저 현저히 감소시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일본군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들 역시 앞서 나열했던 기갑 전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기갑전의 기본 교리는 물론이고 자체 생산했다는 의미를 빼면 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조악하기 짝이 없는 전차, 장갑차들 채용해 기갑작전을 수행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중화기로 무장, 기갑부대의 속도에 맞춰 한몸같이 움직이며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기계와 보병의 개념을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기야 일본군의 병참부대도 중국군과 별로 다를 것 없이 마차와 소달구지, 터벅터벅 걸어가는 병사들의 등심에 의존해야만 했으니 그들에게도 기계와 보병은 그저 언감생심일 뿐이었겠죠. 여기에다 당시 중국군은 자신들이 전차를 한 방에 박살낼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그야말로 천적과도 같은 존재였던 독일제 37mm 대전차포, 즉 PAK-37이라는 걸출한 대전차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당시 중국군에게 어느 정도 수량의 PAK-37과 제대로 훈련된 대전차 구축팀이 확보됐었더라면 중일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을지도 모를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기갑 전력이 중국군의 기갑 전력에 비해 나름 체계화돼 있었고 전투 경험도 많았던 탓이었을까요?
당시 상하이 전투를 관전했던 독일 군사 고문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측의 전차들은 모두 의미 있는 전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들이 보유한 전차의 장갑은 중화기의 사격을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했고 공격력도 형편없었으며 무엇보다도 이들 모두 기갑전의 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군에 비해 중국군에게 이런 점이 더 두드러졌기에 중국군이 더 큰 손실을 입었을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은 17개월 후에 벌어지는 하린골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다시 적용됩니다. 하린골 전투, 일본은 노무현 사건이라고 부르는 대삽질 때문에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후에 리뷰하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태평양 전쟁 발발의 주요 동의 중 하나였으니 말이죠. 어쨌든 장제스의 지시에 의해 후난성으로 철수할 예정이었던 장갑병단 소속의 독일제 1호전차 13대를 장비한 일개 전차 중대와 PK-37 2문을 장비한 교도 총대 소속 대전차포 1개 소대, 각종 포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장갑열차 한 대 등이 난징 방어사령부로 배속됐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소중한 전력이었던 이들의 전투를 눈치챈 장갑병단 사령관 두이밍은 이 장비들을 뺏기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던지 이들을 다시 챙겨 창사로 철수시키라는 계획을 장제스에게 보고합니다. 말이 장갑병단이지 당시 그의 부대는 소련제 T-26, 이탈리아제 CV-33, 프랑스제 르노 에프트 등이 뒤섞여 있는 것도 모자라 그 수량마저도 달랑 17대 불과했기 때문이었죠. 이러니 전력이 충분치 않은 자신의 부대 현실에 그나마 쓸만했던 독일제 전차를 뺏길 처지게 된 그가 이를 원상복구하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이밍의 보고서를 읽은 장제스는 두이밍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발대발하며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지금 명령불복종을 하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이들을 당장 난징으로 출동시켜라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두이밍도 카카 숫자도 얼마 되지 않은 데다 난징 주변의 지형은 주로 개활지라 경전차만을 기동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이들 경전차들은 장갑도 빈약하고 무엇보다 기관총 2종만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량도 너무나 적습니다. 결국 전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장제스의 명령을 철회시키려 했죠. 그러자 장제스는 난징을 사서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뒤끝 장렬하는 독재자 장제스의 호통에 현타가 와버린 그는 잠시 쫑긋했던 꼬리를 내리고 부대 차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일본군은 서로 먼저 난징에 입성하겠다는 욕심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난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군도 지친 부대를 무리하게 독촉해 전략적 가치가 별로 없는 난징을 공략한다는 것은 단지 공명심과 출세에 눈이 먼 확대파들의 출세욕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내에서는 이런 전쟁 광시자들의 광기를 막을 세력이 전혀 남아있질 않았죠. 어쨌든 12월 2일 일본군은 난징 공략의 첫 단추로 난징에 관무를 수 있는 양쯔강 하류의 장인요새를 육해공 합동작전으로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4일 오후 2시 먼저 상하이 파경군 소속 제9사단 36년대 1대대를 성경부대로 난징 외곽에 진입시키고 5일부터는 제10군 이하 제6사단과 제5사단 구진하키 지대를 가오춘현에 제114단을 루이즈현에 돌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진화 방면군의 또 다른 축인 상하이 파경군 이하 제9사단 주력과 제16사단을 주룡현에 포진시켰죠. 그러자 탕성진은 이에 맞서 제72군에 배속된 독일식 사단인 제88사단에게 난징 남부의 중암원, 우딩먼, 유아타이를 방어케 하고 제78군에 배속된 역시 같은 독일식 사단인 제36사단에게 난징 북부의 시원무먼, 이장문의 수비를 맡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제2군 소속 제41, 48사단에게 난징 중앙의 타이핑먼, 치진산, 밍샤오링의 수비를 맡게 했죠. 또한 제71군에 배속된 또 다른 독일식 사단인 제87사단에게는 난징 남부의 광화문 일대를, 탕성주가 자신의 친위대처럼 부리던 헌병부대에게는 난징 서부의 딩구하이먼, 한중먼, 칭리앙산의 방어를 전담케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상하이에서 철수한 병력에 급히 징집한 신병들을 편입시켜 창설한 제74군에게는 난징 남부 외곽의 노조선을 방어하게 하고 동시에 제66군, 제83군으로 하여금 난징 동부의 온천지대인 탕샨을 방어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12월 6일 일본군과 중군 사이의 첫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첫 교전은 지상전이 아니고 공준전과 강상전이었죠. 장인 요새를 무력화시키고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온 일본 해군 함정들이 지원 포격을 하고 해군 항공대가 난징 시가지를 폭격하자 중국 공군기들이 이에 맞서 대규모 공전을 벌이고 중국 해군 잔전원과 일본 해군 함정들 간의 포격전이 먼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본 항공모함 카가에서 출격한 함재기들의 오폭으로 석유 운반선을 호위하던 미국 포함 파나요가 격침돼 미국 수병 2명이 사망하고 48명의 중경선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조하러 가던 영국 경비정 레이드버드까지도 일본군의 공격에 반파되고 말았죠. 이에 영미 양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였고 영미의 보복 참전을 우려한 일본은 즉각적인 사과 배상으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일본이 미국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즉 대중국 전쟁에 대해 열강들이 간섭할 의도가 있는지를 테스트해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루즈벨트는 일본과의 마찰을 우려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금을 받는 선에서 이 사건을 적당히 타협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사건 정도로는 선전포고권을 가진 의회를 설득할 수는 없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그는 일본의 도발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일본 고립 정책에 발동을 걸기 시작했죠. 어쨌든 앞서 말한 12월 6일의 공준전과 강산전에 이어 지상전투도 막을 올렸습니다. 일본 상하이 파병 소속 제9사단과 제16사단 주력이 난징시내 진입을 시도하자 주로 신병과 폐전병으로 구성된 중국군 제74군 예하 제51사단 301연대가 이들에게 먼저 발포를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일본군의 지상전투가 시작됐다는 보고를 받은 교도총대 참모장 치우층 취하는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이 애송이 사단을 지원한답시고 원래는 장갑병단 소속이었다가 전차교육 교보제로 쓰기 위해 자신에게 배속됐던 4대의 독일제 1호 전차로 구성된 제대로 준비도 안 된 1개 전차소대를 급히 출동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군의 공격으로 자신의 안위마저 보장하기 어려운 처지가 된 장제스가 6일 저녁 각 부대 지휘관들을 소집하여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절대 전선을 통제할 수 없다. 각 지휘관들은 일선 부대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몸소 부대를 이끌고 전선으로 나가 난징을 사수하라 라는 결상전의 동료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취진취하는 자신의 가진 주요 전력을 빼줌으로써 그게 무엇이든 또 어떻게 하든 권력자의 말을 충실히 따르면 언젠가는 출세한다 라는 기회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발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날 장제스는 이런 동료의 메시지를 하다라고 다음 날인 7일 새벽 5시 45분 다자오천 공항에 대기시켰던 대형 단역기 2대의 아내 숭메이린과 몇몇 측근들만을 태우고 난징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그의 터무니없는 일장 연설들은 지휘관들과 병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히 지켜야 할 난징 시민들을 버리고 말입니다. 그러자 난징 수비군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알렉산더 폰 팔켄하우젠을 비롯한 주중 독일 군사 고문단도 우한으로 철수해버렸고 도시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할 난징 시장을 비롯한 난징의 주요 정치인들과 중앙군의 간부들까지 난징을 탈출해버렸습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또 있을까요? 아마도 이때 장제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으려 했던 치우층 취하는 이건 멍미라며 자신의 머릿속을 물음표와 느낌표로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치우층 취한이 파견한 전차소대는 다음날 새벽 중국군 진지를 정찰 중이던 일본군 기병소대를 발견 전멸시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난징 전투에서 중국군의 첫 승리이자 난징 전투에서 거둔 중국군의 마지막 승리였죠. 근대직 기갑부대가 몇 세기 뒤떨어진 기병대를 상대로 한 승리였죠 말입니다.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잡은 꼴이었던 것이죠. 난징 전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중국군과 일본군은 보름여 동안 피비린내 나는 혈전을 벌였죠. 1937년 12월 7일 밤 11시 일본군은 난징에 대해 본격적인 포위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포위작전의 예비 단계로 제16사단을 투입 난징 북동쪽에 위치한 해발 1200m의 지지하산을 점령했습니다. 난징시 전역을 감지할 수 있는 전술고지를 선조해버린 것이죠.
그러자 탕성준은 작전명령 제25호를 하달 제36사단과 제41사단, 제66군과 제74군의 일부 부대를 동원 반격에 나섰습니다. 치명적인 감제고지인 치시아산을 탈환하기 위해서 말이죠. 8일 새벽 중국군 36사단 이연대 병사들이 치시아산 탈환을 위해 1호 전차 6대를 앞세워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에 걸친 격전 끝에 치시아산을 탈환했습니다. 그러자 중국군의 뜻밖의 역공에 참여를 구겨진 16사단장 나카시마 게사구 소장은 예비대까지 동원해 직접 탈환에 나섰죠. 그런데 이들 역시 공격부대 선두에 제8 경장갑차 중대 소속의 이른바 탱켓이라 불리는 94식 경장갑차 5대를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 일본과 마찬가지로 역공을 예상하지 못했던 중국군은 대대장 한 명이 중상을 당하는 등 100여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치시아산 기슭으로 다시 밀려나 버렸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전차 2대까지 잃어버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정의 36사단 병력이 전멸하는 광경을 본 주변 중국군 부대들이 일본군의 공세에 기가 질려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적전도주해버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공포심이 전염돼 서였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외곽 방어선에 투입된 모든 중국군 부대가 덩달아 전선을 이탈해버렸습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가뜩이나 사이가 저어돼 있던 중국군의 전의는 밑둥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들은 탕성준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난징 외곽에 전개된 모든 부대에게 난징 시내로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본군의 포위망이 완성된 것도 아니었고 보급선이 완전히 끊어진 것도 아니었으며 탈출로 역시 그런대로 확보돼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탕성준은 이 모든 가능성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흡사 일본군에게 배로라도 하는 듯 며칠 후 또다시 난징성 안으로 민간인과 잔존병력을 직결시켰죠. 마치 잘 차려놓은 뷔페요리처럼 수십만 명의 난징 시민과 수만 명의 수의병력을 난징성 안에 가지런히 모아놓은 곳입니다. 일본군이 심어놓은 간첩도 이렇게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전투 초반 난징 수비군은 별다른 전투 행위 없이 모든 외곽 방어 라인을 포기해버리고 고색 찬란하기 짝이 없는 난징성 농성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탕성주의 전쟁놀이가 시작된 것입니다.